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음풍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8월 한 달 동안 카카오 주식을 4,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한 달간 8%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카카오는 하반기 중 계열사들을 대폭 정리하고 카카오톡과 AI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반기 주가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가 간만에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관심주가 좀 되고 있어요. 체질 개선에 나섰고 2년 만에 45개 계열사를 정리했는데 사실 카카오 계열사 너무 많잖아요. 네. 기록을 보니까 2023년에 146개까지 있었다. 100개 정도로 줄어버린 거죠, 이제.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 이제 17만 원까지. 성행하고 네 맞습니다. 17만 원까지 넘기면서 그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카카오 주가가 2021년을 지나면서 고점을 지나면서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최근에도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왜 주가가 올랐고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오른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좀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냥 당시에는 코로나 전에는 플랫폼 성장률이 그러니까 엄청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 앞당긴 거예요. 계기가 됐군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카카오가 그 와중에 어떤 사업 전략을 펼쳤냐면 네. 플랫폼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성장률이 좋을 때 플랫폼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주가나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예. 그런데 2021년을 지나서 엔데믹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그 확장이 발목을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확장을 시키면 시킬수록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 가치가 더 높아졌는데 이게 엔데믹 이후에는 플랫폼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확장됐던 어떤 그런 좀 확장했던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확장한 거 아니냐. 과도했군요. 성장률의 발목을 잡게 되고 수익성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확장하는 일보다 그 사업을 정리하거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일이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확장됐던 부분들을 좀 계열사를 좀 수익화하면서 정리하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성장성을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숙제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컨텐츠 쪽 여러 쪽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에 집중하겠다라는 사업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게 된 계기도 그런 어떤 첫 번째 숙제였던 사업 정리 및 그리고 두 번째 숙제였던 어떤 그런 카카오톡이나 AI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 좀 많이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로 손댄 게 게임 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표적인 카카오의 이제 축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넵튠이라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1,600억 원 넘게 주고 이제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게 조정을 덩치를 좀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이거 집중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줄인다라고 했던 영역 중 하나가 컨텐츠 영역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컨텐츠 사업 부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 주신 게임 사업 게임. 부문이 있고 두 번째가 엔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웹툰 쪽이 있고 네 번째가 미디어 사업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제작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제작하는 미디어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 컨텐츠 부분에서의 좀 그런 사업 조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게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도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게임 시장에서의 그런 국내 게임 시장의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그런 부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좀 신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네. 경영 실적의 악화로 이제 넘어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유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덩치를 줄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근데 이제 컨텐츠 쪽에서의 그런 사업 축소가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매수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업 부문이 성장성이 좀 떨어져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사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밸류에이션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니즈가 맞는 크래프톤이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작 다각화를 통해서 외형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니즈가 맞는 크래프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번 매각 결정이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가진 매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팔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어쨌건 결사 정리하면서 카카오가 집중하겠다는 분야가 이제 카카오톡하고 AI 두 개. 맞습니다. 이제 여기다 집중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 장기적인 전망을 좀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카카오가 그렇다면 왜 카카오톡에 집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좀 힘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도 그렇고 뭐 다른 영역들도 그런데 카카오톡에 있는 별도 사업 부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마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매출 성장액이 나더라도 이익 기여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의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화되고 있는 이 AI 사업에서의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기반한 AI 사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관련해서 좀 사업적인 영향을 펼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위험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죠. 구형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자본시장법으로는 최고형이에요. 15년형 때렸고 벌금 5억 원 이제 최고 수위를 때렸는데 이 사안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사실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화두가 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꽤 됐죠. 네, 2020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부터 예. SM을 연초에 인수를 하면서 연말로 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빠른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김범수 의장이 어떻게 보면 사업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이고 그렇죠. 새로 부임한 정신화 대표가 좀 사업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긍정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임 대표의 체제로 지금 완전히 좀 돌아선 상태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신임 대표의 사업적 성과가 좋으면 그런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상쇄되겠죠. 적어 보이는 왜냐면 그 관련된 리스크가 좀 적어 보이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사업적인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 더 부각된단 말이에요. 김범수 의장이 없으니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 뒤에는 신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 영향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는 그럼 이 뒤는 어떡하지? 지금 경영권의 부분에서 좀 많이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더더욱 더 사업적 성과가 더 중요해지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죠. 카카오 실적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고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최근 한 달간 뭐 기관 순매수가 1위였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전체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 전체 이제 평가 자체는 이제 양호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 창업자이자 의장의 구속과 이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고 이 대비되는 어느 재료를 더 주가가 반영을 할지 이거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모든 회사들이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저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기저라고 하는데 2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어떤 본업의 폭발적인 성장성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회사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히 컨텐츠 쪽이나 뭐 아니면 모빌리티나 페이 쪽에서의 그런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요소라기보다는 좀 더 그런 분기의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 2분기에 눈높이, 영업이익 실적 눈높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실적은 그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부분, 물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2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3분기 때 결국에는 그러면 실적이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한 건 뭐냐면 카카오톡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적인 어떤 그런 신사업, 그러니까 특히 뭐 카카오톡의 개편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낼 수 있을까가 또 그런 실적이 좀 꺾이는 부분들을 좀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톡하고 AI를 특히 이제 AI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AI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탑 브랜드들이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할 거 없이 다 AI 밀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뭐 AI 하고 있고 경쟁자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사안이 있는데 창업자가 이런 사업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좀 지연이 되고 아무래도 스케줄에 대한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한단 말이에요. 사실 추진력이 약해진 부분도 문제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좋은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서비스들은 맞아요. 개선되고 있고 이용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네.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을 하는 사업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방향성이 맞는 것과 사업적 결과가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괴리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올해 지금 하반기 연말쯤 나오려고 하는 지금 뭐 오픈 AI와 협업해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정도의 퀄리티로 나와야 되는 게 가장 큰 사업적인 숙제가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적인 리스크 아니면 이익 부담, 이익 기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워풀한 결과물이 좀 파워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는 뭐 바닥에서 좀 많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예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반기에 그런 성과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그런 사업적인 리스크나 뭐 사업적 이익 연관보다 더 이제 주가가 좀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카카오 핵심 자회사죠. 네. 근데 검찰이 카카오 법인의 벌금 5억 원을 구형하고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 뭐 보니까 한 지분이 27%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에 보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죠. 보면은 10% 이상 주주는 이런 범법이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주식을 가질 자격이 없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주식을 매도를 해야 돼요. 다 팔아버려야 되는. 네. 이 근데, 나머지 17% 팔아버려야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자회사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카카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범수 의장도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잘 해결되는 거고 사실상 김범수 의장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다라는 거는 카카오 그 벌금형 그러니까 이번 벌금형이 문제되는 건 대주주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약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김범수 의장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지금 처한 벌금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고 실제로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뭐 재심이나 뭐 대법원 판결까지 아마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가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카카오의 핵심 축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카카오 플랫폼 생태계에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전체 카카오 그룹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카카오뱅크 구하기 나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기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핀테크 부분에서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카카오 모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카오뱅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삼각축으로 해서 지금 사업적인 시너지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더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사태가 더 아쉬운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반등한 계기에는 뭐 물론 좋은 실적이 나온 것도 있고 또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국내에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국내에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국내 다른 이제 결제사들 이될 수 그렇죠. 돼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 뭐 이창용 하는 총재나 이런 분들이 언급한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법 제한은 안 됐지만 언급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은행 기업이 아무리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좀 조건 중 하나가 그룹 내에 있는 뱅크 사업을 살리는 것이 좀 최소한의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아쉬운 이유 중 하나가 또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뭐 이 전통적인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에서는 굉장한 선두주자였고 이제까지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리드한 업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의 지분을 잃게 되고 이제 핸들링을 못하게 되면 이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지금 코인 상장했던 것들 카카오 계열의 코인들의 사업들 이게 이제 확장성 가진 잠재력을 가진 사업들이었는데 이걸 다 못하게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동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어떻게 연초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어요. 커졌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이제 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입법이 많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실 정책을 이제 도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규제나 제한 조건들을 많이 달기 시작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카카오뱅크가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좀 사업적인 동력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그룹 내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무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워드는 지금 다시 돌아가면 카카오 법인의 부과 대구형한 벌금 5억 원 이게 이제 해소가 돼야 관건이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카카오의 글로벌 위상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카카오는 국민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단 카카오톡을 전 국민이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벌일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0만 원 가까이 17만 넘게 올랐었고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난 거고 다시 이제 갱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의장의 구속이 과연 어느 정도 이 그룹의 앞으로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오픈 AI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픈 AI가 지금 카카오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 카카오의 지분 투자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AI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정말 이 AI 전쟁에 카카오가 무기를 하나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은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저 집에 헤더가 네. 지금 저 상황인데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전략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구독 이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우리나라가 되게 절대적인 인구는 아니지만 그렇죠.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지어 IT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IT가 발전되어 있고 거기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을까? 테스트베드 그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거고 오픈 AI가 국내에서 그런 카카오와의 협업하는 부분도 그런 배경들이 상당 부분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라고 하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가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부재한 부분은 플랫폼이 부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과 다르게 토종 기업들이 플랫폼들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죠. 잡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쿠팡, 뭐 커머스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그리고 포털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메신저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AI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서의 역량을 빌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와 협업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정리하는 대로 결국에는 하반기 때 나오는 그런 AI 사업적 성과 그러니까 AI 사업에 대한 수요가 결국엔 가장 큰 중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오픈 AI에서 서비스 내면 퀄리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관련된 비용들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오픈 AI도 자사의 모델들을 지금 운용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도 벌고 있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죠. 특히 데이터 센터 이용료, 뭐 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이용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려다 보면 서비스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 퀄리티 높이려다 보면 그냥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사의 SLM,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을 얼마만큼 막 적용을 잘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회사들의 그런 정리를 얼마만큼 깔끔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AI와 관련된 사업에서의 역량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스테이블 코인, 뭐 아니면 은행 쪽 그런 사법적 리스크들을 얼마만큼 잘 좀 돌파해서 AI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사업적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숙제가 카카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AI의 샘 올트만 같으면 이런 기회가 이 플랫폼 말씀하셨다시피 자사의 제품을 딱 아주 그 대놓고 심을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의심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인수합병을 노리고 오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물론 해외 자본이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이 그렇게 작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것 샘 자체는 올트만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나라 메신저가 이제 해외 미국 자본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 라인이 네이버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좀 작년에 좀 견제받은 거죠. 네, 이슈가 됐던 것처럼 국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 퀄리티가 좋으면 물론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데 접근성도 무시 못할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고 어플에 가입을 해야 되고 어플에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무거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서비스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요소가 국내에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같이 이식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다든지 로그인 과정을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든지 결제 과정을 그냥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욕심은 날 것 같아요. 카카오를 그래서 샘 올트만이 작심을 하고 인수를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확장시키겠다 뭐 이런 공상과학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지금 카카오 입장입니다. 이건 카카오 입장이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사법 리스크 해소는 대충 언제쯤 해소라기보다는 네. 확정이 언제쯤 될까요? 사실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도 해야 되고. 검찰이 이제 구형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검찰 구형 다음에는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제가 감히 아예 좀 섣부로 추측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이든 아니면 카카오 측이든 어쨌든 항소를 할 것으로 하겠죠. 그래서 되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에 이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재판이 선고가 됐을 때는 부과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항소가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요 재료가 이제 좀 딱 그 거의 해소가 될 부분에서는 주가가 이제 반응하게 될 텐데. 그죠? 네.
그때도 좀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 모시고 카카오의 쟁점 이슈 분석, 주가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